또 너무 과해서 시작부터 살짝 제가 지금 쫄리고 있어요. 저만은 일단 네. 제 책이 6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달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살면서 시간이 너무 빠르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지난 4개월은 너무 길고 너무 아득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굉장히 세월이 짧아지는 거는 내가 이미 경험한 게 많은데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출간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한테 있었던 일들은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손에 제 책이 있다는 게 너무 낯설고 동시에 좀 기적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책 이야기 무슨 책인지도 좀 얘기를 드리고 제가 누군지 앙리 루소는 누군지 어떤 그림을 그린 화가였는지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무슨 생각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다소 두서없이 드릴 것 같습니다. 책이 작기 때문에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순서로 저한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 앙리 루소가 쏘아올린 공은요, 인생의 반환점에서 제가 만난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런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화가 앙리 루소라는 사람의 삶과 예술을 따라가면서 저는 제가 궁금했던 답들을 얻습니다. 그래서 앙리 루소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들여다본 것과 그리고 예술을 만나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회복해가는 그런 여정들이 담긴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루소 그림 한 30여 점을 실으면서 제 글과 그림을 좀 오가면서 제 삶의 문장과 예술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좀 같이 썼습니다. 책을 보시면 예술 교양서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 책은 미술 언어를 쓴 인문 에세이 그리고 자기계발서 코너에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앙리 루소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루소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떻게 필요한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여러분이 혹시 두 번째 인생을 꿈꾸거나 아니면 원하는 어떤 새로운 길로 가시고 싶으면 그런 길을 상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빛나시길 응원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앙리 루소, 인생의 반환점에서 저한테 답을 준 사람인데요. 저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는 예술 전공했던 사람은 아니었고 이과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고 나서 한 40 후반쯤에 좀 뜻한 바가 있어서 사회복지학과로 학사 편입을 하게 됩니다. 저 12학번, 아니 1, 2학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자원봉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의문, 주로 부정적인 방향의 많은 의문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공부를 시작을 한다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답이 공부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막연히 나중에 복지센터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내 꿈의 길이 아주 공부를 하면 선명하게 보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 돈도 많아지고 좀 시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회복지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물론이고 요양 쪽 간호 쪽 아니면 미술치료, 심리치료 그런 자격증을 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 실습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현장에서 있는 시간들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은 내가 할 수 없는 길, 내 열망하고 너무 안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소진되고 번아웃이 왔고요. 오히려 뭔가 이렇게 희미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서 갈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만납니다. 매일매일이 무의미했던 것 같고 무기력했고 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냥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는지 계속 그런 생각이 저를 엄습을 했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고 어두웠던 터널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바로 저는 앙리 루소가 제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냥 책을 펼쳤는데 우연한 한 문장이나 누가 스치듯 지나가서 한마디를 해주는데 가슴이 깊게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그 말이나 그 문장이 굉장히 훌륭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그때 가장 필요했던 절실한 답이 그 순간 거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터널 같은 데 있을 때 제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조언이나 인생의 계획표나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더 간절했던 것은 나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을 수 있는 약간의 힘, 나에 대한 확신,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조롱, 외면 속에서도 근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살아나갔던 앙리 루소라는 예술가를 보고 많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그 조롱과 무시와 그런 속에서도 자기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을까? 어디서 나온 힘일까? 그런 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루소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루소는 저한테 어떤 성공의 롤모델 그런 것은 아니고 제 불안한 삶 속, 여러분의 또 혹은 불안한 삶 속에서도 자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내 방식으로 늦지 않았고 다시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긴 터널 같다는 아까 그런 시간을 빠져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원래 미술이나 예술 같은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구나 방향을 찾은 순간 저를 움직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바꿔서 석사, 박사를 예술학으로 공부를 해서 미술 이론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공부를 시작했던 그 시기가 저한테는 반환점이었던 것 같고 제 2의 인생의 어떤 서막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언어를 저는 갖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술이 저한테는 그때 단순히 감상의 대상 이런 게 아니라 제 삶을 이해하고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 마음을 알아가는 그 순간에 예술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공부하는 모임도 만들고 그림을 읽고 그림 이야기를 나누고 글을 쓰면서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게 내 삶을 이렇게 중심을 옮기는구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주는 그런 힘이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앙리 루소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림도 어디선가 다 본 듯한 그런 화가인데요. 정작 그의 삶과 작품들은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루소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출간된 책들은 아주 깊이가 얕거나 단순히 그림을 번역한 번역서에 불과했고요. 제가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데서 해외 서적도 보고 일본에 가서 이제 서점도 뒤져봤는데 만족할 만한 대단한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앙리 루소라는 화가를 연구한 논문조차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사실 루소에 대한 본격적인 논문은 없었고 제가 2010년 해외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요. 거기에는 미술사에서 가장 연구되지 못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 앙리 루소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앙리 루소라는 화가는요. 어떤 미술 사조에도 속하지 않았고 정규 미술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보도 없고 흐름도 없고 그래서 미술사라는 그 틀 밖에 있는 화가였던 겁니다. 사실 그 루소가 보여주는 이 독특한 뭐 세계나 화풍이나 이런 거는 루소 이전에는 없었고 루소 이후에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은 미술 화파인데요. 그 루소가 활동했던 20세기 초, 1900년대 이른 초반에 뭐 인상파라든지 야수파, 입체파, 초현실주의, 저희가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예술, 즉 새로움을 추구하는 예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루소의 그림은 어떤 흐름과도 접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미술사에서 그 특정한 표현 방식이나 그 작가들이 공유하는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집단을 모아가지고 화파라고 부르죠. 먼저 화파를 분류를 하는 것은 화가의 예술적 위치를 찾고 시대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초의 그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너무나 고독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화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독창성은 후대에는 많은 화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동시대 화가의 피카소는 유난히 또 새로움을 많이 추구했던 그런 화가고 새로움을 늘 고민하던 화가였기 때문에 루소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루소의 그 새로움을 경탄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젊은 새로운 물결을 원하는 젊은 화가들도 루소를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루소는 이러한 루소의 그 언어는 오로지 그냥 루소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그림은 이렇게 독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루소의 자료를 찾아 헤매고 루소의 그림을 정말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시간이 쌓이면서 조금씩 루소의 세계가 제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정 끝에 이런 한 권의 책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 앙리 루소가 쏘아올린 공은 세상의 문법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고 묵묵히 걸어갔던 한 예술가 앙리 루소의 이야기이고요. 동시에 그의 삶과 예술을 통해서 나답게 사는 방식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 책의 제목이 되고 그 여정의 출발점, 앙리 루소는 어떤 화가였나? 루소는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이른 초반에 활동한 프랑스 화가입니다. 그는 잘 알려졌듯이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49살에 전업 화가의 길을 들어섭니다. 이 당시 그 1900년대 초까지 해도 그 프랑스의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입니다. 45세에서 48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소가 시작했다는 이 49이라는 나이는 이미 여생을 정리를 하고 이제 서서히 뒤로 물러나야 할 그런 노년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루소는 그 시간에 삶을 다시 시작했고 평생 그는 세관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기다렸다가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고 그렇게 그냥 조용히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거부하고 아무도 응원하지 않는 그리고 예상치 못한 화가라는 낯선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항상 자기가 위대한 화가가 될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걸어갑니다. 결국 루소는 미술사의 단 하나뿐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루소는 아주 가난했고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화가라는 이름으로 화단에 들어갔는데 그 화단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루소의 그림을 진지하게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루소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두마니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관원 그런 뜻인데 그들도 이제 너는 화가가 아니고 세관원이라 뭐 무시하는 그런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루소는 사실 극단적인 비난을 너무 많이 받은 화가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 그 모든 비난을 이렇게 묵묵히 다 헤쳐나간 그런 예술가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 루소에 대한 신문 기사가 몇 개 실린 걸 봤는데
신문 기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고향에 가서 양배추나 키우는 게 나았을 뻔한 화가라든지 붓이 아니라 뭐 혀로 그린 6살짜리 그림 같더라. 뭐 그런 것을 기사에 너무 혹독한 기사를 실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무너질 만한 그런 혹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해요. 내 이름이 화가라고 신문에 실렸다고 그런 신문 기사들을 다 오려서 스크랩을 해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지나친 긍정은 너무 과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좀 순진하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바보 같다는 그런 그 눈길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소의 그런 모습은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루소가 가진 그 기준, 그런 거는 사람들의 잣대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다 두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잣대대로 자기 예술을 보여주고 그 삶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조롱이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루소, 저는 루소의 삶을 따라가면서 계속 궁금합니다. 어디서 그런 그 대단한 믿음이, 자기 믿음이 나오는 건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서 저렇게 지치지 않고 그 무시를 다 견디고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찾아봤고요. 루소가 계속 강조하는 자기 자신을 믿어주는 그 단순한 믿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루소가 보여주는 이런 과한 긍정, 자기의 이런 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균 수명 늘어났죠. 건강 수면도 늘어났죠. 이제 나이로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거를 재단할 수 없는 이 시기야말로 우리가 루소의 긍정을 배워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는 그런 얘기를 실었습니다. 뭐 다시 시작해도 되고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실었고요. 그거 무엇보다도 저는 루소의 알려지지 않은 그림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 곳곳에 그의 작품도 싣고 제가 느낀 감상들도 이제 덧붙였는데 책을 읽고 나서 제게 말씀을 해주신 분들의 가장 많은 부분이 루소 그림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루소 그림을 다시 찾아보고 있다. 어떤 분은 거실에 걸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세계에 루소라는 화가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참 좋고 보람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만의 앙리 루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앙리 루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요. 아직 가보지 못한 어떤 길, 그걸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잠시 루소 그림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책에는 제가 루소 그림과 그 해석을 실었지만 작품 해석을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인쇄물이다 보니까 출판이 돼서 남으면 너무 자의적인, 개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여기는 기록에 남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지극히 제 감정으로 해석하는 앙리 루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보시는 앙리 루소를 만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작품에 제목도 제가 제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목으로 보여드리는 제가 생각하는 앙리 루소의 마음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1897년 잠자는 집시. 저는 이 그림을 고요 속의 용기라고 부릅니다.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처음 루소를 제 가슴에 품은 그 그림이기도 하고요. 이 그림은 루소의 그 상상력과 초현실적인 그런 미학이 응축됐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작품이고 현대미술사의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루소가 만든 이런 그 초현실적인 풍경은 훗날에 바로 초현실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하지만 보시듯이 이게 좀 색감이 좀 연해서 좀 섭섭하긴 한데 그냥 그 뭐 미술사적 가치나 어떤 계보나 환자의 정보
없이도 그냥 보시면 너무나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뉴욕 모마미술관에 있는 이 그림은 아무런 정보, 캡션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의 발길을 붙잡고 사람들이 자석에 이끌리듯 그 앞에 서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저도 이 그림 앞에서 아주 오래 떠나지 못하고 머물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막 한복판에 달밤에 사자가 있고요. 어떤 여인이 혼자 잠들어 있습니다. 참 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 조합으로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면 아주 무서운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루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자를 보시면 그냥 포식자가 아니라 마치 지켜주는 어떤 가드 같은 모습이고요. 이 달빛도 뭔가 이렇게 포근히 감싸주는 등불 같은 느낌입니다. 루소가 그린 이 시간은 이 두려움의 시간일 텐데 이것을 자기 신뢰의 시간으로 바꿔놨습니다. 삶에서 루소가 계속 보여줬던 용기는 도전하고 움직이는 용기일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용기는 버텨내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버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루소의 꿈은 그에게 다가갔겠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이 너무 무섭고 내가 눈을 뜨면 너무 외롭겠지만 그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나는 나를 믿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1910년 꿈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루소가 사망하던 해 그림입니다. 저는 상상하는 용기라고 부르는 그림입니다. 루소 마지막 해에 그려졌고 원시미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루소의 그 미학이 거의 완성된 그런 작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이 쇼파에 기대해 누운 이 여인은 야드로라는 여인인데요. 루소 그림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붙어있는 여인이다 보니까 저는 실제로 살았던 루소의 뮤즈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이 여인은 아마 꿈속에서 열대 밀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속에 보시면 현실, 꿈, 문명, 자연 그리고 의식, 무의식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루소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열대 밀림이나 프랑스 밖에 나가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의 그 생계에 미친 그 일을 하느라고 파리에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소가 보지 않은 세상을 루소가 창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시면 그 상상 속에 태어난 가상의 세상이지만 그 에너지나 느낌, 싱싱함 그런 게 가득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소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나는 본 적이 없지만 내 안에는 이미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이 루소가 이렇게 해주는 말이 우리 인생의 반환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면서 겪어왔던 거, 경험했던 거,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길,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어떤 것에 접어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루소가 창작한 이런 세상, 보지 못했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한테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격려를 해주는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보지 못한, 보지 못했던 꿈을 우리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특히 많은 초현실 화가들이 이어받았고 영감을 받았고 달리나 마그리트 같은 화가도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이나 어떤 그려보지 못한 꿈을 한번 그려보시는 그런 그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여신이라는 그림인데요. 1894년. 저는 이거를 직면하는 용기라고 부릅니다. 전쟁. 루소의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은 가장 강렬한 상징성이나 아주 독창적인 스타일 때문에 좀 특이한 그런 그림입니다. 이 색감이 너무 낯설고 거친 형식
그런 것 때문에 당시에는 아주 혹독한 비난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 안에 있는 그 독창성을 아주 소수의 비평가나 화가들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책에도 제가 썼지만 폴 고갱이라는 화가는 그렇게 루소를 조롱하고 놀립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그림을 보고 그 고갱은 감탄을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 검은색은 오직 루소만이 쓸 수 있는 색이고 루소만이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화가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이와 상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갱의 성격으로 이 정도 말했다는 것은 아마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루소의 평화로운 밀림, 평화로운 세상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전쟁, 진짜 그 하늘에는 뭔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불구름이 이렇게 떠다니고 지상에는 많은 병사가 이미 죽었고 불길한 까마귀들이 설칩니다. 그리고 거의 그 갈기가 미친 듯이 휘날리는 말이 지나가고 있고요. 여신인지 여인인지 모를 이 여인도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막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루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루소에게 전쟁은 누구하고 싸움이었을까? 자신을 조롱하는 비평가, 자신을 몰라주는 세상, 그런 것들과 싸움이었을까? 아니면 늘 불안했던 그 성공을 확신할 수 없었던 자기 마음속의 그런 불안과의 싸움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이 여인은 이 전쟁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막 그 질주를 하면서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루소라는 사람이 그 평생을 자기만의 그림으로 끝까지 직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 앞에서 이렇게 항상 결심을 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다라고요. 플라멩고라는 그림인데요. 루소 작품 지금 몇 개 보셨지만 모든 그림마다 참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마다 뭐 일관된 그런 정서가 아니고 뭔가 특이하고 독특한 서로 다름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1907년에 그려진 거의 후반기의 그림인데 이 정글이나 이런 그 표현, 동물 이런 거는 루소의 그 특유의 세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작품과 달리 굉장히 미니멀한 정적 이런 게 감도는 그림입니다. 이런 색상은 고요하지만 생기를 더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은 이 그 연꽃을 보고 플라멩고를 보고 멀리 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여기가 어딜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제가 현실에서 꿈의 세계 혹은 어떤 환상의 세계 그 중간을 걸쳐서 걸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루소는 항상 이런 세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그래서 잠시나마 우리가 그 사이에 경계에 있는 어떤 세계를 만나게 해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2023년 5월에 그 소더비에서 한 550억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그 루소 작품 중에는 최고가였고 그 중에 이제 중요했던 것은 그때가 굉장히 미술계 불황이었기 때문에 고가 작품은 거의 낙찰되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가에 낙찰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지만 그 단순하게 금전적인 가치 그런 것을 떠나서 이게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한 세기가 지났지만 루소 예술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그 상상력이나 순수함이나 고요한 신념 그런 거를 여전히 울림을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루소의 그림은 어쩌면 한때의 유행이 되는 그림이 아니라 인간을 끝없이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관원의 자화상 1890년대쯤 그려진 것 같은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자신을 믿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루소가 아마 화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그 시기의 자화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좌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전과 포부가 막 뿜뿜 나는 그런 많은 상징들을 담아서 루소는 그립니다.
그 루소의 복장을 보시면 그 미술가들이, 그러니까 화가들이 쓰는 그런 베레모를 쓰고 있고 너무나 진지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붓, 그리고 팔레트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팔레트에는 루소 자신의 이름과 그 두 아내, 그러니까 두 번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 아내의 이름을 선명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세관원이라고 제목을 적었지만 세관원의 복장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화가의 모습이고요. 그 얼굴은 약간 경직되고 좀 어색하게 보이지만 이 눈빛을 보시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단순히 자기의 자화상이라기보다도 세상에 대한 선언문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초상화나 자화상 이런 그림들은요, 배경을 흐리게 그리고 인물에다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가졌던 그림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루소는 이런 스타일을 처음 착안을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루소 뒤에 보시면 세느강도 있고요. 만국기가 펄럭이는 범선이 있고 하늘에는 그 비행선이 막 떠다닙니다. 이 당시에 이런 상징물들은 가장 기술의 첨단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의 가장 중심에 딱 세워서 이 시대에 대표하는 화가로서 자기를 그립니다. 그 오른쪽 그림도 연도미상인 지휘자 루소인데 보시면 루소가 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그 세상에 지휘봉을 들고 자기의 세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루소의 자화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 삶의 주연, 지휘자는 나이구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드릴게요. 내 삶이라는 경기, 제가 그렇게 부르는 작품인데요. 이 원제는 뭐 축구하는 사람들 혹은 축구 선수입니다. 이게 8년이니까 거의 후기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루소 특유의 그 꿈 같은 사실주의가 보여지는 그런 그림인데요. 경기장을 보시면 도시가 아닙니다. 어떤 이렇게 울타리가 쳐 있는 그런 데도 아니고 아마 숲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빛이 가득 물든 그런 나무 속에 막 쭉 뻗은 나무들이 있는 그런 길에 있고요. 하늘이 굉장히 푸르고 맑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축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기장은 실제로 없는 어떤 가상의 무대, 가상의 공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물이 있는데 그들을 보시면 한 명은 공을 치켜들고 한 명은 뭐 멈춰 있고 4명 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경기장에 있지만 그들이 과연 넷이서 같은 경기를 뛰고 있는 사람인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제목 축구 선수들이지만 단 한 명도 축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자기 뭔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 학교 운동장에서 막 내 맘대로 막 노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경기라기보다도 놀이같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 인생의 2번째 경기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게 제 그 책의 표지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이 표지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뭐 의견을 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출판사 대표님께서 이 그림을 고르시고 그 앞에 이렇게 문 같은 거를 딱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시안을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좀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해석하는 그 작품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그림에 대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 표지를 보시면 진짜 전반전 뛰고 후반전에 이제 입장하는 선수들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수들의 모습도 보시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후반전에 다시 어떤 경기를 시작한다면 이 선수들처럼 누군가와
경쟁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고 나만의 경기를 뛰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젊을 때 아니 전반전 이런 경기는 출발선과 그 종착선이 있고 순서가 정해지는 그런 경기를 뛰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다시 나만의 경기를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호흡, 다른 사람의 박수 이런 거는 상관없이 내가 뛰고 싶은 경기를 뛸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으로 진입하는 이 선수들을 보세요. 얼굴 지쳐 보입니까? 전혀 지치지 않고, 얼마든지 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에서 질까 봐서 조급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두르지 않고, 내 호흡으로, 내 숨으로, 저희 인생의 다음 경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작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루소 그림에는 어쩌면 화려한 기술, 기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구도를 보여주는 그림도 그리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그림 같다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예술은 우리에게 되게 따뜻하게 다가오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루소 작품으로 제가 나만의 경기를 뛰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나만의 경기, 나 혼자 뛰는 경기일 수도 있지만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든든한 동반자가 예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책의 목차 3장에는 삶은 예술로 빛난다라는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가장 전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 3장입니다. 저는 예술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썼는데요. 그 말에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극복, 상처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예술가들이 다시 일어선 그런 얘기도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제 2막을 준비하시는 시작하셨던 그런 분들의 사례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잃었다거나 흔들린다거나 그런 분들, 인생의 반환점, 전환점에 선 분들은 예술을 꼭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항상 권합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을 분명히 예술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믿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년이 좀 지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뭘 새로 배울 나이는 아니라고 취미로 즐기면 되지 공부까지 시작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중년의 시기, 이 중간쯤에 왔다고 느끼는 이 시기야말로 예술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고 꼭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술을 공부해야 되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이제 이런 답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주는 그 예술은 세상을 읽게 만드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술사 공부를 하신다면 미술사라는 것은 단순히 그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철학이나 종교, 정치, 인간의 그 사고방식들이 모두 담긴 그 시대의 정신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르네상스 회화 하나를 보시면 중세의 그 신의 중심으로 흘러가던 세상이 어떻게 인간 중심으로 변하는지 그거를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림에서는 권력이나 신앙이 그런 많은 긴장들이 인간 역사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기술이 개발된 이후에 이미 이제 더 이상 미술이 재현이 아닌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인상파나 그런 그림을 보신다면 개인의 시선, 개인의 관점들이 어떻게 중요해지는지 그런 것까지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점의 그 그림은 수많은 이야기, 세계가 응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읽는다는 게 결국 인간을 읽는 일이고 중첩된 시간을 읽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예술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아픔 그런 것을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가끔 우리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다가 왈칵 울게 됩니다. 그건 아마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나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삶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뭐 상실이나 외로움, 무력감, 허무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예술은 우리 곁에서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깨어있는 삶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은 나를 넘어서 우리로 시선을 확장을 시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세계, 내 가치관에 빠져 있게 되는데요. 어떤 작품, 어떤 작가의 시선으로 무언가 보고 나면 내 것이 아닌 아픔, 내 것이 아닌 감정이 내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 우리 혹은 생명 전체로까지 확장되는 시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제가 찾지 못한, 제가 알지 못한 나 자신을 느끼게 하고 잊고 지냈거나 몰랐던 나 자신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술 공부가 자기 발전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있고 나를 갇혀있던 나를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생의 반환점에서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술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책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는 일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미술 이론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미술사 수업이나 책과 예술이라는 토론형 인문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폴리메스 아카데미라는 공간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학학원 아닙니다. 폴리메스는 예술, 철학, 역사, 심리 이런 거를 통째로 연결해서 융합하려는 그런 플랫폼을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폴리메스는 고대 그리스어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폴리는 많다, 메스는 배움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말로 폴리메스를 해석하면 박식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박식가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사람, 깊이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영역의 배움을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과 과학을 넘나들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을 거고요.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 지평을 넓혔다고 말하는 거장 괴테 같은 사람이 폴리메스의 대표주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단일 분야 어떤 전문성을 너무나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림 그리죠. 음악도 만들죠. 글까지 씁니다. 그래서 어쩌면 언어를 번역한다거나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미 인간의 영역이 아닌 AI 분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술 창작까지도 예전처럼 한우물만 깊게 파는 방식으로는 AI의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AI가 더 발전하고 더 전문화된다면 더 이상 예술가는 필요 없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한 사람의 예술가에서 찾아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르셀 듀샹인데요. 20세기 초 1917년에 듀샹은 변기를 하나 사다가 미술관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있던 예술의 개념이라는 것을 완전 뒤집어 버리고 미술에 대한, 미학에 대한 개념까지 새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일상의 변기가 전시장에 이렇게 딱 놓이는 순간 우리는 그 전에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AI는 예술을 만들고 조합해서 새로움을 창조를 하지만 듀샹은 여태까지 있었던 거, 배웠던 거, 경험했던 거를 모두 파괴하고 송두리째 버림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보시면 예술은 창조하지만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왜? 라는 질문은 던지지 못합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생각하는 인간이고 의심하는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앞으로 점점 발전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영역을 경계를 넘나들면서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의심하고 성찰하는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스 아카데미를 다시 강조를 드리면 그 질문, 뭘 어떻게 앞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중심을 두고 철학, 역사, 심리 그런 쪽으로 사유를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미술을 두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그림 안에는 철학이나 정치, 종교, 인간의 심리 등이 모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의 출발점을 미술이라는 이런 예술에 두고 사유의 확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기술이 아니고 생각하는 힘이고 살아가는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술의 빛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책 얘기, 제 얘기를 두서없이 좀 했는데요. 이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너무나 조용히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한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신 여러분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궁금하신 게 혹시 있다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심을 다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많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습니까? 완벽한 말이군요. 꼭 이렇게 받아주세요. 네. 좀 적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기 저자님 다음 책 출간이 궁금한데